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테일하드 샤르댕의 인간 현상의 기본 전제를 봤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진화란 보편 원리예요. 테일하드 샤르댕의 주장에 따른다면 진화란 보편 원리죠. 지구부터 우주부터 이 지구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진화의 원칙에 따라서 발전해 왔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예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질량은 모두 다 쪼개어진다. 그래서 쪼갤 수 있는 모든 것을 쪼갠 마지막 단위, 그러니까 이 모든 단위의 가장 최소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최소 단위, 우리가 뭐 지금은 과학계에서는 그걸 양자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양자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아주 쪼갤 수 없는 부분까지 내려갔을 때 그 쪼갤 수 없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은, 모든 질량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질량들은 서로 동일해야지만 같은 청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서로 다르면 그 다른 청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력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때문에 서로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들은 모두 다 같은 양자들로 이루어진, 같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조각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였어요. 모든 우주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주는 지금 어떻게 이런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건 그 조각들이 점차 여럿이 되고 그 여럿이 조직을 만들고 만들어진 조직 안에서 뭐가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개체로 유지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게 우리가 양자들의 조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하나의 개체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이유도 바로 무엇 때문이다? 에너지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에너지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뭘 만들어? 인간 현상이라는 것을 만든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전제였어요. 그리고 이 현상은 이 진화는 어떻게 발전해요? 어떤 방식으로 발전한다고 했어요? 물질과 정신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진화하지만 에너지에 의해서 정신도 진화한다. 우리가 정신이 진화할 때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탄젠트 에너지, 또 하나는 방사 에너지. 자, 탄젠트 에너지는 물체와 물체가 서로 연결될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우리가 만유 인력의 법칙. 지구와 달 사이에도 탄젠트 에너지가 존재하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탄젠트 에너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무엇인가 서로 개체로서 양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결합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탄젠트 에너지. 그래서 탄젠트 에너지는 서로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서로 연결될 때 탄젠트 에너지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젠트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 그 탄젠트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바깥으로 나타나야 돼. 네. 드러나야 돼.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탄젠트 에너지로 드러나는 현상은 인간 문화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가령 지금 현재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번 주에 뭐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바로 이런 두 집단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영역에 있기 때문에 탄젠트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탄젠트 에너지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하고 조금 먼 나라, 가령 뭐 짐바브웨라고 해봅시다. 우리하고 탄젠트 에너지로 서로 얽힐 염려가 별로 없어요. 네. 아주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결합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탄젠트 에너지는 서로 가까운 영역에 있는 것들끼리 연결돼. 그리고 그게 점차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사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게 방사 에너지의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에게 전쟁이든 분쟁이든 화해나 협력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뭘 요구해? 형태의 진화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태의 진화가 바로 진화의 원리에 따른다는 거죠. 하나에서 여럿으로, 여럿에서 집단 에너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탄젠트 에너지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탄젠트 에너지는 반드시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탄젠트 에너지는 반드시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 있어요. 방사 에너지가 그러니까 소비하게 돼 있는데 그 소비하는 형태가 이제 방사 에너지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 방사 에너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어떤 모든 사람 개체에 동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지난 시간에 뭐 예수 얘기도 하고 석가모니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류의 어떤 특정 현상을 진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역사에 반드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리가 한국 역사에 있어서도 뭐 위인전에 등록되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방사 에너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방사 에너지가 생겨나면 그 방사 에너지에 의해서 인류는 반드시 다른 현상으로 진화의 단계를 넓혀간다. 이게 우리가 했던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포 단위에서 그러니까 물질 단위에서의 진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단위 그게 바로 세포예요. 그렇죠? 세포는 대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의 새로운 점은 더 큰 물질 덩어리를 일관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데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왜 생명 활동은 반드시 세포로부터 시작하는가? 모든 생명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DNA라고 불리는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일부분을 떼어서 DNA 검사를 실시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DNA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여러분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 그래서 이런 결과로 우리가 친자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뭐 국군 뭐 6.25 때 발견된 그런 시신들도 지금 자손을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그런 세포를 가지고 결합된 조직체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우리 리차드 도킨스가 했던 이야기였죠. 그런 것처럼 세포의 새로운 점은 하나의 물질, 그 세포 자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포가 서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덩어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일관되게 같은 DNA 정보를 가지고 일관되게 덩어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든 이 어떤 생명 현상의 기초 현상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게 세포의 특징을 보면 이런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첫 번째 점착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들은 서로 붙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점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든 달라붙게 되죠. 여러분도 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임신하게 되면 수정체가 창란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궁에 창란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착이 점착을 의미하죠. 들어붙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죠. 착상, 창란 뭐 이렇게 해요. 두 번째, 또 삼투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는 일정한 크기를 유지해요. 물론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부피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뭐에 의해서 드러나냐? 바로 그 안에 있는 농도. 다시 말해서 그 물의 농도에 따라서 세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산소 포화도, pH 농도 이렇게 불러요.
우리 몸 속에는 거의 대다수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우리 몸의 97%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포 안이 전부 다 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세포 안에 있는 물은 일정한 pH 농도를 유지해야 돼. 산소 포화도라고 부르는 농도를 유지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몸 바깥에 있는 물을 흡수하기도 하고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하는 거죠. 부종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런 pH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세포의 크기가 좀 늘어났다가 점심쯤 되면 세포의 크기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항상 삼투압을 해요. 근데 이 삼투압이 바로 이 세포의 기본적인 작용이에요. 세포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촉매작용을 합니다. 세포는 세포 단위에서 하나의 촉매작용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귀에 있는 내 체세포와 내 다리에 있는 발가락에 있는 체세포는 동일한 체세포지요. 그런데 그게 어느 위치에서 서로 촉매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귀로 분화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발가락으로 분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촉매작용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 그 형태가 가지각색일 수 있다 하더라도 세포는 단위적으로만 봤을 때는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닮아 있다. 세포를 생명체의 최초 형태를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움직임과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점착성, 삼투현상, 촉매작용에 있어서 동일한 세포예요. 다른 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루고 있는 세포와 다른 곤충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다른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생명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는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생명체가 아닌 무기물과 구분시켜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세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위라면서도 복잡하다는 점. 세포는 그 안에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과학적 원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단위라면서도 복잡하다는 점에서 이 세포에는 우주의 바탕에 있던 특징이 다시 나타나는 셈이다. 그래서 이 때아르디 차례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세포 안에 있는 어떤 생명체의 원리가 결국은 진화의 원리에 따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화의 원리가 우주 시작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세포 하나하나도 전부 다 그 우주의 원리를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표현이죠. 뭐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네.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 번도 무에서 세포를 만들어 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세포라는 것은 생명체의 최초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포를 생명체의 최초 형태로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신의 섭리 같은 게 들어있는 어떤 생명의 원리를 간직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세포에는 훨씬 큰 복잡함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우주 전체의 진화의 원리가 그 세포 하나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훨씬 큰 복잡함이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가설이 맞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 해왔던 그 가설이 맞다면 우리의 내면 곧 의식도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포가 서로 어떻게 하면서? 분화하면서. 세포는 결국 진화의 원리를 의미해요. 세포는 어떻게 분화해요? 어떤 원리에 따라서 분화해요? 여러분이 갓난아기였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커져. 그렇죠. 세포의 크기가 늘어나는,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간단한 원리로 지금까지 했던 진화. 그렇죠. 분화니까 이게 분화가 곧 진화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진화의 원리가 뭐예요?
단순한 하나에서 여럿이 되는 것이고 그 여럿이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걸 진화의 원리라고 난 얘기했잖아요. 퇴화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포는 결국 뭐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화의 원리. 근데 그 안에 그 진화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설이 맞기 때문에 알 수 있죠.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아직까지 과학은 그 원리를 밝혀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세포가 왜 분화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포는 왜 체세포 복제를 해요? 살락. 그냥 단순히 생존 때문이에요. 생존 때문이란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포들은 왜 각자 생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꼭 개체로서만 생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체로서 생존한다는 건 세포에게는 굉장히 이 한계를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처럼 저 같은 작은 체구의 인간도 있고 강호동 씨 같은 큰 체구의 인간도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근데 세포는 그런 체구 안에 자신을 몰아넣게 되는 거죠. 왜 굳이 그러겠어요? 만약에 생존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세포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분화하기 시작하겠죠. 개체를 잃을 필요도 없어요. 개체는 작을수록 더 열심히 살게 번식하게 될 테니까. 세포가 가득 차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아마 겨울철에 귤 사보시면 아시잖아요. 귤 사서 이제 많이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아껴 먹으려고 맛있는 귤이라서 그 박스에다가 넣어놓기 시작하면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한번 생기면 어때요? 걷잡을 수 없게 늘어나게 돼요. 그 안에 곰팡이균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데 불과 몇 주가 지나지 안 걸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곰팡이 자체로 스스로 분화하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존에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하죠. 세포가 왜냐하면 곰팡이도 전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왜 개체를 이룰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바로 내면 때문이라고 불러요. 때아래 차례된 그 원인에서 뭘 찾는다는 거예요? 의식을 찾고. 인간의 의식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물질의 진화처럼 똑같이 정신도 진화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질의 진화는 당연히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정신의 진화는 단순히 에너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전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정신의 진화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사 에너지는 가장 작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네. 탄젠트 에너지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 우리가 서로 같이 모여서 살려면 개체와 개체가 모여서 살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부부로서 살아보셨을 때 알 것이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편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소비해야 되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배려도 많이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요. 그런데 방사 에너지는 달라. 방사 에너지는 개인이 자신 안에서 일으키는 진화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는 성찰, 반성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개인은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의식을 진화시킬 수 있어. 거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예로 들었던 게 뭐 고행하는 스님들이 아주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큰 득도의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 이런 것도 바로 방사 에너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화시키는 데에는 그렇게 큰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체로도 진화해요. 하지만 동시에 뭐도 진화해? 정신도 진화하기 때문에 정신이 진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만큼만 육체가 진화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곤충들도 자신이 정신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지점까지만 육체적으로 진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손이 6개가 아닌 이유, 손가락이 6개가 아닌 이유도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6개가 필요 없고 눈이 3개가 필요 없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의식이 진화하는 데는
이 정도 육체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육체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내면적인 방사 에너지를 분출하기만 한다면 인간은 정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테일하드 샤를댕이 발견한 북경 원인의 유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북경 원인은 유인원이 가질 수 있는 뇌의 용량을 초과한 최초의 인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처럼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두뇌의 용량에 비해서는 약간 적죠. 그 연결고리, 유인원에서부터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이 중간 기간의 그 어떤 연결고리를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유골이 바로 북경원인 유골이었어요. 이 북경원인 유골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의 육체가 왜 더 이상 지금보다 더 많은 두뇌의 용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를 우리한테 증명해 준 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인간은 더 이상 진화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는. 물론 뭐 점점 몸이 더 커지거나 뭐 키가 더 평균 신장이 증가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우리 얘기처럼 손가락이 20개가 된다거나 팔이 4개가 된다거나 다리가 6개가 달리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의 진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육체가 진화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지. 기형.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근데 육체적 진화는 테일하드 샤를댕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 육체적 진화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유일하게 남은 진화는 이 정신적 진화의 형태고 그 정신적 진화의 형태가 지난 200년간 과학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그 진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과학은 우리에게 정신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인간 현상이에요. 종교는 진화하지 않잖아요. 한 번의 진화 있었어. 뭐 그것도 기독교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야훼교,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필요했죠. 이런 방식의 진화가 한 번 거듭되고 난 이후에는 그 자체로 멈춰버렸죠. 물론 뭐 사이비 종교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진화라고 얘기한다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알 수 없어요. 뭐 그리스도교처럼 2000년 이상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종교들도 뭐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의 진화, 가령 불교가 석가모니 이후에 도교에서 불교로 진화했던 것 이런 형태도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형태의 진화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 진화는 바로 이런 형태로 하나의 형태로만 한계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은 어때요? 끝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개선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현실로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도 바로 과학적 사고죠. 그러니까 과학은 인간 현상이 만든 최첨단의 정신진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진화가 끝나게 될 때 그 포인트를 이 테일하드 샤를댕은 우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오메가 포인트라고 불러요. 그 과학이 그 정도까지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인간은 이제 신의 정신에 합치되는 수준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 수준에까지 정신적으로도 뭐 정신적으로 진화가 정지된 수준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물질적 진화가 필요가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세포의 분화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우주가 진화를 완료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든 것의 끝, 다시 말해서 오메가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사고 방식은 테일하드 샤를댕이 이제 신부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역사관, 종말론적 역사관, 그리스도교에서 만들어진 그 종말론적 역사관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한번 볼게요. 진화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도약이 필요해.
뭐 예수로든 또 뭐 석가모니로든 아니면 뭐 인류의 진화든 마찬가지로 뭐 만델라든 평화든 유엔 협의체든 도약이 필요해요. 사물의 안과 밖이 상호관계에 있다는 법칙의 결과다. 우리는 정신이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죠. 육체만 가지고 우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손톱 깎죠? 손톱 깎으면 손톱도 여러분의 몸의 일부잖아요. 에나멜친이니까. 그런데 그걸 나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이 아침마다 뭐 하는 여러분 머리 자른 머리카락 떨어진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나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같은 세포를 가지고 있는 난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난데, 물질적으로는 나의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라고 부르지 않아요? 죽은 세포. 네. 죽은 단백질 세포. 네, 거기에는 뭐가 없어? 생명. 네, 생명,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식. 네. 생명을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체세포, 여러분 그 DNA 그 검사, 친자 확인 같은 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나 뭐 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모세포를 가져다가 그걸 배양해요. 예. 이걸 이제 세포 증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DNA를 뻥튀기 하는 배양을 해요. 예. 그걸 안 하면 그만큼 충분한 양의 DNA를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 중에 일부를 떼어다가 그것을 배양해서 그 안에서 DNA 정보를 뽑고 그것을 대조하는 게 뭐 DNA 검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뽑힌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의 체세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안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가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의식. 그렇죠. 의식.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만 우리를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죠. 사물의 안과 밖이 상호관계에 있다는 것. 생명은 바로 이 안과 밖이 같이 살아있을 때만 생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기 식물인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의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 나가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식물인간 상태였다가도 나중에 뭐 3년, 4년 뒤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망신고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 뇌파 검사를 해요. 뇌사. 네. 그러니까 뇌에서 그 생각을 할 때 만들어지는 반응을 할 때 만들어지는 동물적 반응이 아니라 생각을 할 때 만들어지는 파동이 있대요. 그 파동을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죽었어도 그 파동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고.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 이 사람- 최종적으로는 심장 멎은 거를. 네, 그렇죠. 사망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의식이 없는 단계에 빠져 있는 신체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있어요.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이런 신체에 있을 때 가족들이 생체 반응을 하니까 죽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걸 주저해. 그럴 때 의사가 이제 권하는 게 뇌파 검사예요. 예. 우리 이미 한번 봤잖아요. 예. 우리 그 디크사의 글에서도 봤듯이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네덜란드는 사람들이 이제 생체 반응은 하는 의식 없는 육체들이 많이 있어. 예. 생체 반응은 해. 그런데 이게 이제 병상에 있어서 연명 치료를 시작하면 예, 진짜 끝이 없다는 거야. 근데 환자 수는 늘어나고 병상 수는 줄어드는 거야. 의사 입장에서는 빨리 이런 의미 없는 삶을 빨리 이제 멈춰주는 것이 이 후대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로 죽으러 가는데. 예, 이런 방식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우리 뇌다라는 책이었잖아요. 디크스라베 책이. 그래서 뇌가 죽으면 예, 우리도 실질적으로 나라는 육체도 나라는 개체도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판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그 디크스랍의
논리 중에 가장 중요한 논리였죠. 그것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테아르트 샤르딩이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야. 우리는 어떻게 있을 때만 우리야. 안과 밖이 상호관계 있을 때만 우리야. 여기서 말하는 안은 우리의 의식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말할 때는 이 책의 표현대로 하면 얼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요. 동시에 뭐도 존재해야 돼. 그렇죠. 우리의 육체도 멀쩡한 상태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죽으면 뭐도 죽어? 네, 그 정신, 의식도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물질의 종합 상태가 증가하면서 그와 함께 의식이 증가한다. 요소의 밀도 높은 배열에 따른 임계변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의 육체가 갓난쟁이로 있다가 이 갓난쟁이가 점점 성장해서 10살에서 12살, 14살쯤 되면 뭐가 찾아와요? 사춘기. 이때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야? 육체에 있어서는 임계점, 여기에 말하는 임계변이 변이점이야. 네. 그래서 이때 우리 몸은 변해. 네. 어렸을 때 나의 몸과 사춘기 이후의 나의 몸은 완전 다른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물학적으로 이걸 파광기라고 불러. 여자들에게는 월경이 시작되는 시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파광기를 지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아이였던 육체로서의 여성과 파광기 이후의 여성은 전혀 다른 육체를 가진 여성이 되는 거죠. 몸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임계변이라고 해요. 작은 의미로 본다면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화의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춘기에 몸만 변하나요? 제 동생이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생 중이에요. 제 동생이 아이가 넷이에요. 네. 와, 애국자. 네, 넷인데 지금 세 명이 이제 한 명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한 명은 중학교 2학년, 중이. 네, 또 한 명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명이 다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어린 아이니까 아직 뭐 초등학생 2학년이니까 걔는 뭐 아직 초등학교 때 아직 엄마 말 잘 듣는 애인데 그 위로 전부 다 세 명은 엄마 말을 안 듣는 애들이야 지금. 어이구. 남자애들이에요? 둘이 남자고 둘은 여자. 그래서 지금 사춘기에 빠져 있는 여자 2명과 지금 아들 1명이 지금 동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적 진화는 꼭 뭘 같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정신적. 그렇죠. 정신적 진화를 같이 동반해요. 이걸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죠. 어렸을 때의 그 아이가 지금 사춘기 이후에 이 미치도록 나를 괴롭게 하는 아이가 다른 아이가 아니잖아요. 같은 아이야. 다른 아이. 그렇죠.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같은 아이야. 근데 다른 아이로 보일 정도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임계가. 그렇죠. 변이가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육체가 변하면서 모두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정신도 같이 변한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사춘기가 신체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병도 있어요. 예, 그 증후군이 있어요. 이런 증후군이. 그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나이나 30, 이게 40대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죠. 보고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를 심리학자들이 이제 분석하고 한 연구 결과서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이미 그러니까 아직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이제 성대, 남자 같은 경우는 변성기 이런 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그대로 가져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거예요. 네,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변화할 때 정신적인 변이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육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정신도 변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육체와 정신은 항상 상호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과학적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체는 밀도 높은 배열에 따라서 어느 수준까지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변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해요. 그래야 그렇게 변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주의 의식 상태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진화의 어떤 단계를 밟게 된다라는 거죠. 바깥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미립자 집합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크기의 무한한 물체가 유연하고 농축된 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시 사춘기에 막 지난 그 소년은 확연히 어렸을 때 아이나, 그러니까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의 그런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사춘기 이후에는 확연하게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외모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죠. 더 유연하고 더 농축된 조직을 가지고 남자는 남성으로서의 매력과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을 더 개발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농축된 조직을 형성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내면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정신적으로는 안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활동, 곧 의식의 움직임이 있다. 의식적인 변이. 분자에서 세포로 옮겨가는 것, 곧 생명의 발걸음을 우리는 그러한 이중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포가 분화하는 것도 곧 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게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모두 동반한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이 이야기에 따른다면 의식도,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의식도 변화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 안에 아주 적게나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포가 뭉쳐 있을 때와 세포가 떨어져 있을 때의 의식 상태가 다를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때아르도 차례되면. 물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포 단위에서도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인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춘기를 거치면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라든가 문화적인 변화라든가 혹은 종교적인 변화라든가 학문적인 변화 같은 것도 모두 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생명 탄생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무겁고 활동이 넘치는 물속 환경이었어야 가능할 것이다. 처음에 이제 유연하게 물질들이 농축되기 위해서는 분화가 잘 이루어지고 수분이 많은 환경이 필요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포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작은 크기의 최초 생명 물질과 기하급수적인 수요의 증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주 하나의 단세포로부터 출발했지만 수정체라고 하는 지금의 형태로까지 발전한 거잖아요. 수조 개의 이 세포 집합으로 발전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세포 분화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세포 분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하급수적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세 번째, 공생을 위한 의존 집단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거품, 막. 그러니까 세포는 세포 자체로 생존할 수 있는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이렇게 수정체가 자궁에 착상을 했다가 유산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꽤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시험관 그 시술 같은 것들을 할 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이제 그래서 착상을 시킬 때 막 여러 개를 착상하는 이유도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 조건들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품이라든가 막 이런 그 의존 집단이 필요해. 그 주변의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없으면 세포가 아무리 단단해도 세포가 분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러니까 의존 집단과 그 분류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집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막이 있는 형태로 수정체가 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수정체가 제대로 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악어 있잖아요, 악어. 그렇죠? 이 악어들은 굉장히 물이 적은 환경, 그러니까 스트레스 환경이죠. 외부 환경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임신을 스스로 중지할 수 있대요. 네, 육체적으로.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정체가 단순히 아까 얘기한 나와 독립된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예지요. 그러니까 착상이 됐어. 착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가 임신을 중지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그 정신의 결심이 그 스트레스적, 의식적 결심이 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임신이 안 된다는 거지. 물질적 진화를 중지시키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학적으로도 실제 그런 예들이 있어요. 네. 그 디크 수업의 얘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여성이 태아가 처음에 착상이 됐을 때 그 산모의 상태, 다시 말해서 산모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산모의 뇌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지수, 호르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르몬에 따라서 태아의 뇌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뇌과학자가 한 얘기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 정도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태아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류, 같은 분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그러니까 산모와 태아 사이에 어떤 분류가 같이 이루어져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이고 이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식적 상태가 같이 동반되어야만 착상이 잘 이루어져서 아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분류를 통한 가지치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제 세 가지 전제죠. 이 세 가지 전제가 다 갖춰지지 않는 한 생명 현상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진화는. 그리고 생명의 진화는 항상 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안과 밖의 상호관계. 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 현상에서의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죠. 의식적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둘 중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모두 중요해요. 공통의 조상 집단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박테리아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체는 똑같은 형태의 비타민과 효소를 지니고 있다. 생명에 필요한 요소들이죠. 무기질.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비타민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효소를 지니고 있죠. 꼭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생명체들이 같은 배열을 지니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과 원숭이가 꼭 같은 외모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죠. 또 가끔 반려견 중에 주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반려견들도 있죠. 네? 무슨 얘기냐면 생명체가 생명을 분화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뱀과 장어는 유사하죠. 예. 서로 다른 종인데도 불구하고 유사점이 있어. 거미와 개미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식으로 서로 유사점이 있어요. 이 유사점, 다시 말해서 그들은 뭘 가지고 같은 걸 공유해. 같은 설계도, 육체적 설계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같은 배열을 지니고 있는 것은 처음에 어떤 선택이나 분류, 환경에 적합한 형태의 분류가 있었던 거죠. 생명체가 분화되기 좋은 조건 안에서만 생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조건은 모두에게 동일했다는 걸 의미해요. 생명체의 초기에는. 그리고 이런 분류가 하나가 공통의 분류가 있었음을 암시하지 않을까? 원형질들이 화학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세포는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세포와 여러분의 반려견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형태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세포 단위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개의 세포와 인간의 세포가 다르지 않아요. 원리가 똑같아. 그런데 뭐만 달라? 세포 단위에서는 그 안에 있는 DNA만 달라요. 예. 세포는 똑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의학계에서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가 동물들의 세포에 DNA를 제거하고 인간의 DNA를 집어넣어서 그걸 분화시켜서
장기를 만드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장기가 아닌 게 들어오게 되면 이질 단백질로 인식해서 우리는 면역 공격을 하잖아요. 거부반. 네, 거부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래서 아무 장기나 이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반응이 가장 유사한 것만 이식시킬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좋은 형태는 뭐냐면 내 세포를 이용해서 내 장기를 복제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균돼지 아시죠? 예, 무균돼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신장을 내 체세포 신장을 가지고 있는 무균돼지를 만들고 이식시켜서 증식시켜서 그걸 내 몸에 이식시키는 실험들이 실제로 성공하고 있어요. 아 적당히 살다 죽지. 아, 동물 중에서 왜 돼지만 그렇게 더 그게 가장 비슷한. 네, 인간의 DNA하고 가장 유사해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몸에 좋다. 네. 그래서 이 DNA적인 차원, 그러니까 체세포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의 세포와 돼지의 세포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세포의 상태에서는 일치해. 모든 생명체들이. 돼지. 예.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뭐만 다르다는 거예요. 설계도만 다르다는 거예요. DNA라고 하는 설계도만 다르다는 거예요. 원형질들이 화학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모든 세포는 동그랗잖아요.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모든 생명체들이 동그란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야 진짜 잘 크니까. 같은 시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같은 시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형태로 분화되긴 했지만 의식의 발전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분화되긴 했지만 개체가 그 초기의 모습에서는 모두 다 같은 조상. 네,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공통의 조상 집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결국 현재의 모든 유기체가 똑같은 조상 집단에서 생겼을 것이라는 증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 나의 작업이다라고. 떼라드 샤르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과학적인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 떼라드 샤르댕이 있을 때만 해도 이 세포라는 게 전부 다 이제 증명이 됐던 때니까 아직 DNA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세포는 다 증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현미경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눈으로 확인해봐도 다른 동물들의 세포와 인간의 세포가 큰 차이가 없어요. DNA는 완전히 해석되지 않은 상태니까. 본다면 화학적으로는 동일해. 삼투압 형태도 동일하고 그 안에 차이 있는 물들의 pH 농도도 동일해. 모든 게 동일해. 세포는. 그런데 그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개체가 된다는 거야. 늘어나는 수와 형태 그리고 늘어나고 난 다음에 의식 상태를 따른다면 전혀 다른 개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제서야 뭐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식적 진화에 따라서 개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논리에 따른다면 매우 불편한 얘기까지 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인종적인 차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 네, 의식적 진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다른 개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어. 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인종에 따라서 또 장애인 이런 문제, 선천적 장애인의 문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진화의 단계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그 뒤떨어졌다.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떼라드 샤르댕이 굉장히 획기적인 형태의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진화론이라고 하는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현대에 와서. 물론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많죠. 이런 형태가. 한번 적당히 한번 우리가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자, 생명은 주기를 가져요. 여러분도 생명의 주기를 가지죠.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태양의 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지나네. 어떻든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어떻든 수십억 년 전에 극소미립자의 경계구역에서 거대 분자가 세포로 변하는 신비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세포의 형태로. 단세포의 형태로 처음으로 세포 활동이 시작되었다. 생명 활동이 시작되었다. 처음에 미립자일 경우에는 사실
생명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의식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 그 세포 단계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세포 단계에서 많은 세포를 가진 개체가 되는 것. 여러분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점차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세포 단위에서 어떻게 그 수억 개,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개체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는 매일같이 눈으로 보고 있어요. 확인할 수 있죠. 잠들지 않는 어떤 힘, 왜 하루아침에 그것들은 더 이상 분화를 그만두지 않는가? 왜 끊임없이 분화해요? 인류는 왜 끊임없이 자손을 만들고 왜 끊임없이 분화하면서 살아요? 어느 날 그냥 멈춰도 되잖아. 공룡이 전멸했듯이, 멸종했듯이 어느 날 그냥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 활동이? 그런데 왜 생명 활동은 멈추지 않고 왜 계속될까? 왜 지속될까? 지속된다는 게 뭐야? 현상이에요. 그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왜 지속되는가? 그걸 지금 규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들지 않는 어떤 힘이 자연 속에 언제나 들어있을 것 같지 않은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그걸 밀어붙이는 어떤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만두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인간은 왜 계속 생식을 거듭하나요? 왜 번식을 거듭하나요? 다른 동물들도 왜 계속 살려고 하나요? 죽으려고 하지 않고. 생명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생명은 그런 걸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식도 없는 세포 단위에서도 뭐가 일어나? 세포의 분열이, 세포의 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도 일어나는 행위죠. 그 안에, 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힘, 그 우리를 밀어붙이는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껍질, 지구 껍질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구 껍질은 우리 발 아래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한다. 이 지구도 그 생명 현상을 지속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대만의 강진, 그렇죠? 예. 그것들을 보면 지금 어느 순간에도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산이 솟아나기도 하고 솟아났던 산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지구도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죠. 변이의 힘에 이끌려 있다는 거예요. 지진, 지구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진은 왜 일어나요? 부딪혀서. 그렇죠. 지각을 이루는 판들이 서로 부딪혀서 그래요. 근데 왜 예측할 수 없죠? 부딪힐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하고 있지 않나? 예측되지 않아요? 저 근데 예측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힘들이 부딪혀요. 근데 부딪힐 때 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예. 이게 점점 그 진동이, 그렇죠, 진동이 쌓이면 그 힘들이 쌓여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이게 그 어떤 큰 진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생명 활동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힘이 축적되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방사 에너지가 와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분출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탄젠트 에너지가, 판과 판 사이의 탄젠트 에너지가 계속 연결되면, 그렇죠, 에너지가 점차 커지게 되고, 이 에너지는 커진 에너지는 바깥으로 방사되어야만 그 다음 변이로 이루어지게 돼요. 지진도 진화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카르트 찰딩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해석의 척도는, 기준은 어디에든
적용될 수 있어요. 예. 산맥은 지금도 융기하고 있다. 화강암은 점점 커져 대륙의 밑받침을 확장한다. 그와 같이 새로운 유기체의 싹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기도 하다. 유기체의 탄생 운동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난 일이라서 마치 아무런 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듯이 너무 작아서 지금 우리가 모를 뿐일 수도 있다. 진화라는 게 지금 현재도 우리 눈에서,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진화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제, 오늘, 뭐 수십 년 단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일어나는 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마치 100여 분이 살 수 없는 우리 눈에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도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주 단시간 말이 안 되죠. 산도 언젠가는 평지가 되고 바다도 언젠가는 산이 된다는 게 실제로는 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네. 유기체의 탄생 운동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언제 어느 순간 우리 눈에서, 우리 주변에서 현상으로 드러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바로 대만에서 있었던 지진처럼 미세한 집단으로 지금도 수많은 생명체가 우리 눈 아래에서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까닭이 전혀 없을지 모른다. 이게 바로 생명활동이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들이 DNA에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생명의 실험들을. 그리고 환경이 변하면서 그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체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르죠. 근데 우리 눈은 그 변화를 포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길게 유지되지가 않아요. 과학이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한 게 불과 150년이 되지 않았어요. 동영상이나 음성 이런 걸로 우리 주변의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한 게 아주 짧은 역사죠. 50억 년의 지구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면 단 100년, 150년, 길게 잡아야 200년 되는 그 역사 기간 동안 우리가 축적한 그 기록들만 가지고 변화가 있니, 변화가 없니 서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테일러 샤르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 기구는 이 백조목 플라스크라고 불러요. 백조목 플라스크. 뭘 위해서 만들어졌나? 인류가 생명에 대해서, 세포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사람들은,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가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연 발생설이라는 가설이에요. 여러분 포도 아시죠? 포도를 여름에 먹고 이렇게 그냥 상온에 놓으면 뭐가 생겨요? 날파리. 네, 초파리. 네, 날 생기잖아요. 예전 사람들도 궁금했나 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거냐. 네. 그래가지고 이 초파리는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 없다가도 바로 생기는 거니까 바로 보이는 생명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증명해 보려고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백조목 플라스크죠. 푸시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푸시에. 이 유명한 생물학자인데 이 푸시에는 건초더미, 이 지푸라기 더미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푸라기 더미에는 효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고리굴비 같은 거 만들 때 굴비 위에다가 지푸를 이렇게 덮잖아요. 빨리 발효되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건초더미에서 추출한 액, 다시 말해서 그 효모액을 가열해서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에 멸균 처리된 수은병에 담아서 미생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실험을 해본 사람이 바로 푸시에였어요. 그리고 이 푸시에는 그 안에서 뭘 발견했어? 생명의 탄생을 발견했어. 가열했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 수 없는데
이 안에 있는 세균은 다 죽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그 안에서 또 생겨. 네, 생명체가 생겨나더라. 곰팡이가 생겨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자연 발생. 네, 자연 스스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푸시에가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물론 이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었어요. 대표적인 과학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원시적인 생물 형태는 부모 유기체가 없어도 또한 초자연적인 힘이 없어도 그 안에서 스스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푸시의 결과였죠. 그런데 파스테르가 이 푸시에를 공격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자기가 고안한 이 실험 도구가 바로 이 백조목 플라스크였죠. 이 백조목 플라스크는 푸시에의 실험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액을 이 안에 집어넣고 이 안에서 모든 공기를 다 제거해. 그러니까 진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공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실험 장치였죠.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안에 아무것도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 안에서 과연 생명체가 탄생할까? 실제로 탄생하지 않았죠. 그 파스텔은 자연 발생설을 부인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최초의 실험을 성공시킨 사람이었어요. 세포는 자연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스스로 발생할 수 없어. 근데 지구는 진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푸시에는 자연 발생한다. 예, 그러니까 어미가 없이도 생명체는 만들어질 수 있다. 누가 만들겠어요? 신이 만드는 거죠. 네, 신이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어미 객체가 없어도. 파스텔은 어미 객체가 없이는 절대로 뭐가 나올 수 없어. 병아리가 없이는 절대로 알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네. 포도에서 바로 생기는 건 뭐예요? 포도 안에 이미 있는 거죠. 그 알들이. 그렇죠? 파스텔의 자연 발생설에 대한 반증을 보면 이렇게 얘기돼요. 당 효모를 추출해서 공기에 노출된 상태와 멸균된 상태로 각각 놔둬요. 그렇게 조성을 하면 멸균 상태의 효모는 절대 부패하지 않아. 네.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다른 세균이 증식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은 절대로 자연 상태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만 나타날 수 있어요. 환경이 조건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상호 관련된 상태, 안과 밖이 서로 상호 관련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뭐가 나타날 수 있어? 생명 현상이라는 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생명 기원에 대한 인식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지금 파스텔의 실험에서도 봤잖아요. 처음에 지구를 만든 것들은 그 원소들은 무라는 말이에요. 무. 생명이 없는 상태. 원소잖아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인간 현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신이 있으신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수많은 변화가 오래전부터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는 물론이고 과거에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것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의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현상이 생명 현상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인간 현상도 설명할 길이 없죠. 지금의 인간 현상이 있다는 건 다시 역으로 설명하면 과거에 생명 현상이 가능하게 한 조건이 있었다. 인위적인 조건이 있었다. 자연적인 발생 조건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건이 있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와요? 파스텔의 실험처럼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식을 오직 현재 일어나는 사건에만 국한시켜서 완전히 안다고 생각해 왔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도 진화의 요소라고 한다면 의식의 요소라고 의식도 진화한다고 한다는데 종이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도 과거에 어떤 생각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듯 육체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듯 인간의 의식도 어떻게 돼? 진화한다는 게 전제니까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생각들에 기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인간 현상의 생각들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현재 밖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현상일 뿐이에요. 현재의 현상. 그런데 이런 현재의 현상은 다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 외부 바깥 과거의 현상과 연결돼. 과거랑. 과거의 현상이 없이는 그렇겠죠. 현재의 현상은 불가능해요. 네. 그렇다면 그 과거를 계속 거듭해서 들어간다면 인간 현상의 기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현재 지구상에 보이는 조건은 우주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이는 것만으로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제이기도 해요. 그 확신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직 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나오게 된 과거의 배경, 또 그 과거의 생각이 나오게 된 또 그 과거의 배경, 이런 식으로 과거의 배경을 계속 따라 내려간다면 우리는 최초의 생각의 씨앗도 발견할 수 있고 최초의 생명의 씨앗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건 불가능해요? 기록이 안 남아요. 맞죠,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있는 뭐 때문이에요? 공백 때문이죠. 시간의 공백 때문에. 그 시간의 공백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때아른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의 고리를 인간은 다 파헤쳐서 끄집어낼 수 없어요. 북경 원인의 유고를 아무리 많이 수집한다고 해도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전체의 인구 수를 측정해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에는 사람에게 증거를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이 너무 많아. 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게 우리의 의식 바깥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재를 돌아다녀 봐서는, 들여다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과거에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최초 생명체의 출현이야말로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도 없고 재현할 수도 없는 것이요. 과거의 사건 중에서도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이다. 재현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첨단 과학으로도 그 생명의 시작을 재현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다. 신기한 뜻이다. 신기하다, 미스테리어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참 희한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의 한계성이 분명하죠. 이건 인간이 언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자들이 생명의 출현을 단 한 번 일어나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사건으로 확신을 더하는 까닭도 바로 그런 경우 때문이다. 만약 생명의 활동이라는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어딘가에서 발생하고 있을 현상으로 드러나야 돼.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무생물을 아무리 가열해도, 그렇죠? 우리 뭐 부분과 전체, 하이젠베르크가 쓴 부분과 전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양자 역학자들이 실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생명의 탄생에 대한 실험을. 왜냐하면 양자 단위에서 생명을 탄생했을 테니까 생명은 어떤 방식으로든 구현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주 초기의 모습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플라스크 안에다가 우주 초기에 있을 원소들을 집어넣고, 수소하고 헬륨들이죠. 이것들을 집어넣고 그 안을 우주 초기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전기를 엄청 집어넣어서 실제로 오랫동안 전기 자극을 줘서 생명체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플라스크 주변으로 검은 물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물질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끈적끈적하게 바닥으로 플라스크를 타고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생명체가 그 안에서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플라스크 안에 있는 물질들을 현미경으로 면밀히 조사했는데 그 안에서 단 하나의 생명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어. 단 하나의. 수없이 반복했대요. 그 실험을. 잘못되었는가 해가지고 수없이 다른 조건들을 넣어가면서 반복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1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인간은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생명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최초의 시작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단 한 번, 단 한 번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단 한 번. 그리고 다시 재현되지 않는 거다. 지금의 모든 현상은 그 생명 현상은 그 단 한 번의 생명 현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단 한 번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의 현상을 기반으로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런 방법, 이런 형태의 방법을, 사고 방식을 현상학이라고 불러요. 네, 현상학. 그래서 이 책은 대표적인 현상학적 서술서예요. 저술서예요. 현상학적으로는 과학에서 가장 현상학을 많이 사용하는데 현상학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현상은 반드시 그 원인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원인을 추적하기 위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 현상도 원인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인간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현실, 사실이라고 하는 이 인간 현상으로부터 뭘 추적해 볼 수 있을까? 여러 번의 생명 현상? 아니죠. 단 한 번에.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 번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늘어날 수 있는, 생겨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네. 단 한 번이어야만 단 하나의 인간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인간 종만. 네. 이런 형태의 종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3번 하시지 않았나? 황인종, 백인종. 모르지. 그 단 한 번에 했을 때 그 동물도 같이 그렇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간이랑 같이. 중간중간에서 다 진화가 막혔죠. 그 막힌 부분이 뭐 우리가 아는 공룡도 되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갈매기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곤충들도 다 그 진화, 단 한 번의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의식이 진화하다가 그 의식이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육체가 발전되고 막힌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더 이상 의식적으로 진화하지 않아요. 단 하나. 그렇죠. 인간만이 지금 계속적으로 의식을 진화시키고 있어. 그래서 모든 생물들 중에 인간만 뭘 해? 과학을 만든다는 거예요. 과학 활동을 해. 인간만. 다른 동물들은 과학 활동을 하지 않아.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집도 만들어 볼까? 저런 집도 만들어 볼까? 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똑같은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단 한 번의 시작으로 인간은 바로 지금까지 진화하게 된 것이고 모든 다른 생명체들은 그 진화에 미숙한 상태로 완결돼 버린 거야. 네. 육체적 진화가, 물체적 진화가. 물질적 진화가 완결돼 버리면 의식적으로 더 이상 진화할 여지가 없죠. 물질과 정신은 안과 밖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단 인간만 그 어떤 진화, 의식적 진화를 지금도 여전히 거듭해가고 있어요. 인간이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치, 인간의 어떤 독특한 위상을 떼어야 되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거죠.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네.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것도 결국 인간이 만들잖아요. 인간이 만들잖아요. 네, 인간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 현상이죠. 네. 지금 뭐 AI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만 하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명 현상의 첨단은 다 뭐만 있어요? 인간만 하고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기존에 있던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죠. 이게 왜 실험에서 뭐 복제해갖고 그 강아지가 뭔가 염소인가 뭐 만들지 않았어요? 네, 뭐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만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세포를 이용해서 생명체를 그냥 분화시킨 것뿐이야.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죠. 자궁을 만들어서 분화시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시험관 아기를 만든 거하고 비슷한데 동일한 체세포를 통해서 만든 거죠. 그냥 원래는 수정란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수정란에서 수정된 체세포를 빼내고 만들어진 새로운 세포를 빼내고 그 안에 그 복제 세포를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예. 세포는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어요. 뭐만 안 된다는 거야? 뒤에는 만드는 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세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죠. 있는 세포를 이용하기는 이용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예. 한 번도 세포를 만들어 본 적이,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생명 현상을 인간이 재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포를 만든다면 사람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화만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생명을. 근데 이미 만들어진 생명을 분화시키는 것이지 생명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어떻게 돼? 인간 현상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고 그런 부분이 테라드 샤르댕은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생명을 만든다는 게. 왜냐하면 인간이 생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규칙성이 만든 오류. 오늘날 지질학이나 지구 물리학은 주기 현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얘기하잖아요. 계절도 주기에 따라서 변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구 평균 온도도 주기에 따라서 변합니다. 뭐 모든 게 다 주기에 따라서 변해요. 일정한 주기 현상으로 기울어지고 있죠. 바다는 앞으로 갔다 뒤로 밀린다. 중력에 의해서. 대륙은 오르락 내리락 하죠. 네. 산은 솟았다 꺼졌다 하죠. 네. 빙하가 앞으로 갔다 뒤로 물러섰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방사능열은 깊이 뭉쳤다가 겉으로 흘러나온다. 지구의 연고성세는 바로 이 거대한 가고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현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현상,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이 가고옴, 다시 말해서 짧은 주기로 얘기한다면 진동. 네. 그 진동에 의해서 이 거대한 가고옴의 문제, 진동의 문제가 인간 현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사건을 운율 있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것과 괴를 같이 한다. 인간은 항상 어떤 사건을 보면요, 그 사건의 원인을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뭐 어떤 돌멩이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돌멩이를 보면서 누군가 이 돌멩이를 여기다 가져놓지 않았는가, 이 돌멩이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탐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그 원인을 탐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현상이 과거에 어떤 현상으로부터 밀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밀려옴을 다시 가고옴으로 평가해 보려고 한 거예요. 인간의 의식도 이 가고옴에 별반 차이가 없죠. 인간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를 개척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어디에 기반하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기반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기반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결국엔 가고옴이죠. 네. 인간의 의식도 이 가고옴, 아까 산이 솟았다 꺼졌다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현상과 다르지 않죠. 인간의 의식도.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모두 다 뭘 하기 위한 거예요? 합리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 합리성.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건 곧 뭘 이야기해요? 가고옴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가고옴을. 반복되는 것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거기서 어떤 법칙도 찾아낼 수 있죠. 인간이 찾아낸 모든 과학 법칙은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과학 법칙의 핵심은 뭐예요? 실험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은 실험의 역순. 뭐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되게 엄하게 수학 교육을 받았는데, 산수 교육을 받았는데, 산수 교육할 때 항상 제가 아버지한테 손매를 맞으면서 맨날 들었던 말이 뭐냐면, 자, 검산. 너는 왜 검산을 안 하냐는 맞아, 거예요. 왜 검사 안 해?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이 맞는지, 결과값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해? 그걸 역으로 하는 역산을. 검산 절차가 필요해요. 페인. 그래야 확인을 할 수 있어. 예, 방정식이 맞는지, 방정식의 값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맨날 안 해가지고 혼났었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결론을 다시 역순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가고옴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뭘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맞다는 거. 합리적인지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합리적인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좀 끔찍한 사건인데 내 남녀가 호텔에 있다가 다 같이 죽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가 않아. 왜냐하면 둘 남자가 먼저 호텔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머지 두 여자가 뒤에 호텔에 들어갔어.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명의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그 위치를 추적해서 그 호텔에 가서 그 여자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미 여자들은 없었어. 그런데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프론트에 내려갔는데 그 순간 남자들이 그 호텔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둘 다 같이. 너무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이야기가. 도대체 왜 이게 합리적이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역순으로 조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합리적인지 안 합리적인지가 알려져.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 두 남자 중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는 서로 아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가 이 여자 또 다른 한 명의 여자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모집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또 과거의 역순으로 조사해서 알아내게 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 어떻게 돼? 합리적으로 이해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뭘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현상은 바로 과거옴의 모든 현상은 합리성을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들도 다 뭘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합리성을 찾아내기 위한 거죠. 시간을 측정할 기준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라는 시간으로부터 점차 30분 단위로 혹은 1시간 단위로 혹은 며칠 단위로 시간을 측정해 볼 수 있죠. 일정하게. 그건 전혀 변하지 않잖아요. 아주 일정해. 그러니까 시간을 측정할 기준점으로 우리는 현재를 뭘로 환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환원시킬 수 있어. 시간대로 하면. 나는 그러한 관점이 과학 차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람이다. 모든 실험의 결과는 뭘로 결정될 수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 이 결과가 나오게 된 시간을 역순으로 계산해 보면 그 변화가 시간 단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관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걸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진동을 순전히 지각 변동이나 생명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질학의 핵심 과제를 내팽개치는 것이라는 생각 역시 지울 수 없다. 근데 모든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현상을 이 시간의 역순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 힘들 것 같아요. 시간에는 또 뭐가 같이 작동하나요? 시간 이외의 다른 조건. 변화된 환경? 기억? 시간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현대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같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의 현재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해도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그죠? 그냥 시간상으로 과거고 시간상으로 현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전혀 똑같은 현상이라고 해도 시간대만 다르다고 하면 다른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시간상의 변화 이외에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때아르디 샤르댕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때아르디 샤르댕의 입장이니까 이 책은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신을 설명할 때 시간의 지배자라는 표현을 써요. 예, 시간의 지배자.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인간은 그 시간의 시작과 끝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에게만 그 시작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을 넘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구를 마치 숨쉬는 거대한 몸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에는 시작이 있다는 점이다. 모든 물체에는 다 그렇죠. 물질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다 뭐가 있어? 시작이 있죠. 네. 지구는 1년의 평형운동을 거쳐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그것은 탄생이 있고 성장이 있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다. 모든 물체는 다 어떻게 돼요? 탄생하고 네, 성장하고.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점점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점점 붕괴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주기를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진화를 말해준다. 화학적으로 더 복잡하고 더 물질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계속되는 과정이 바로 또 지구의 변화이기도 하다.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 곡선이며 변이점은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 한번 나왔던 예수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네. 변곡점은 반복되지 않죠. 생명 현상은 바로 그 기본 곡선 위에서 그 상승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진화를 상승 곡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진화는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발전해 나가요. 절대로 퇴화되지 않아. 왜냐하면 진화 자체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의 양 자체가. 모든 에너지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함에서 복잡하게 진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현상은 바로 그 기본 곡선, 상승의 곡선이죠. 그 곡선 위에서 그 상승과 관련해서 벌어진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이 세포들도 바로 이 세포 혁명을 통해서 진화의 곡선 위에서 단 하나의 임계점이요 발화점으로서 둘도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주에 단 한 번의 핵과 전자들이 출현했듯이 지구에 단 한 번의 원형질이 출현했던 것이다. 생명현상은 단 한 번. 그런 가설에 따르면 박테리아에서 사람에 이르는 모든 생명체 사이에 유기적 유사성이 설명된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동시에 최소한의 생명체도 세대를 거쳐서만 형성되는 까닭도 설명된다. 단 한 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야. 뭘 반드시 거쳐야 돼? 진화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완전해지는 거죠. 점차 완전을 향해서 진화하게 되는 거죠.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어떻게 인간의 DNA가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을까? 왜 인간의 DNA는 유인원들의 DNA와 비슷할까? 그런데 좀 다를까? 무엇이 그걸 비슷하게 만들었고 또 다르게 했을까? 진화의 곡선 안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죠. 어느 순간까지 유인원들의 뇌가 진화했고 그래서 뇌의 용량이 어느 정도는 커졌는데 유인원들은 그 용량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진화의 그 변곡점을 넘어서는 개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개체들은 점차 뇌를 더 용량을 크게 만드는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네 발로 걷기를 더 이상 멈추고 이제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한다면 많은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을 할 때 이런 공격을 하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우리의 조상은 아니죠. 네, 인간의 조상은 아니에요. 같은 생명의 진화 선상에 있을 뿐이지
발생의 현상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음. 그걸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 내 뿌리,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뿌리나 정체성이 원숭이나 유인원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 모욕적이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진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진화는 단 한 번의 변이점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변이점이 중간중간에 변이점을 거쳐 올라가면서 점차 현상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분화는 지금의 이 현상까지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숭이를 아버지로 가지고 있는 존재냐, 개체냐 이렇게 설명하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설명이에요. 시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지금까지 수억 년의 시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아주 단순한 설명이 돼버리는 거죠. 생명의 진화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꾸준하게 또 그 임계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수없이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착된 현상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인 거죠. 이 관찰이 언제까지 동일한 형태로 지속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도 빙하가 녹고 있다.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온난화 효과 때문에 기후 조건이 바뀌고 있다. 지구의 바다에 열대 어류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현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현상이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생명 현상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인간 현상까지 왔고 지금 이 인간 현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진화의 행위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진화의 행위, 거기는 과학도 포함되어 있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다 인간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를 언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미래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메가를 가면서. 수없이 진화된 미래에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좀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